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세가 89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가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뭐냐?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 지금은 사망했습니다만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용어를 썼다. 그 이유는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라는 것이 이 죄목입니다. 죄목,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5차례 국가적 조사가 있었는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에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국방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이제는 과거의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조종사들은 한 사람도 사격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치료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격이 있었다고 나와가지고 이게 국방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송영무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국군은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한 일종의 학살범으로 되었는데 좀 황당한 게 목격자, 일부 목격자만 있지 쏘았다는 목격자 불빛이 헬기에서 나오더라는 그 정도의 목격입니다. 맞아 죽은 사람 없고 쏜 사람 없고 치료한 병원 없습니다. 그리고 총탄 흔적이 없어요. 총탄 흔적으로 주장되었던 전일 빌딩의 탄흔은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헬기 사격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 한 사람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퇴임한 게 1988년입니다. 그러면 3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은 고생을 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언론의 집중적 공격을 받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 백담사에 가서 한 2년 귀양살이 하다가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12.12 사건 5.18이 다시 법적 문제가 돼가지고 소급입법을 통해서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살고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이순자 두 사람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가장 편안하게 살았을 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고 합니다. 집권 과정에서 김대중 씨를 구속해가지고 사형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는 가장 편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벌금을 미납했다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한 또 재산 추적도 있고 해가지고 아들이 구속되고 재산이 압류당하고 지금 연희동에 있는 자택까지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또 이미 끝났던 광주 사태가 또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응징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응징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 보복이란 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도 한 번 해야지 여러 번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해야죠. 한 번 하고 끝내버려야죠. 31년에 걸쳐서 이건 좀 더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이게 무리한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헬기 사격 없었어요. 헬기 사격 없었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법정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면 그것이 정의가 구현될까요? 더구나 광주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 됐습니다.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기각당했어요. 이런저런 걸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우리 국가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는 공과가 있습니다. 집권할 때 피를 흘린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결코 민주주의 파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7년에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와 함께 직선제 개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청와대를 정권 이양하고 평화롭게 떠난 사람이었어요. 임기 중에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임기 중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로서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1등. 무역 흑자를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성적이 세계에서 1등이란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점수를 평가할 때 경제 항목이 최소한 한 60% 되는 거 아닐까요? 또 민주화를 한 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할 때는 독재자로서 피를 흘리면서 집권했지만 물러날 때는 웃으면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는 그냥 30년 넘게 이렇게 여러 번 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게 과연 우리 민족의 본의를 명예를 드높이는 것인지 이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경제 성장률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집권한 한 3, 4년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친일 잔재 청산하자고 그러는데 친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친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종북 세력이 친일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에 비교해서 엉망진창인 북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무슨 지시를 내리면서 흰 살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옷 입는 약속을 지켜내겠다 했습니다. 그럼 뭐 약속이 도대체 몇십 년을 갑니까? 아주 그러면서 일본과 수교해가지고 100억 달러 좀 받으려고 굴욕적으로 일본을 대하는 이게 친일파입니다. 이게 친일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일본과 맞먹는 나라 만드는 사람은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충성함으로써 그 과오를 다 씻어버리고도 남은 사람들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일본에 비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노예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진짜 친일입니다. 친일 잔재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 김정은을 청산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죠. 1981년에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4.2%였습니다. 한국은 7.4%였어요. 82년 이 전부 다 전두환 시대입니다. 일본은 3.4, 한국은 8.3, 1983년 일본 3.1, 한국 12.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84년에는 일본 4.5, 한국 9.9였습니다. 보통 2배, 3배 더 많았습니다. 85년에는 일본 6.3, 한국 7.5, 86년에는 일본 2.8% 성장, 한국 12.2% 성장했습니다. 이게 5배입니다. 5배.
7년, 일본 4.1, 한국 12.3. 이게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연도였습니다. 3배 빨리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 사람입니다. 그래하여 일본을 맞먹는, 더 나아가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민이 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교도 가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과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성장을 비교하면은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전두환 시절의 경제 성장이 더 뛰어납니다. 예컨대 이런 비교도 가능하겠죠. 박 대통령 말년 마지막 연도가 1979년 11.6 사건 난 날이죠.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546달러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퇴임할 때 198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728달러였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수출이 147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퇴임할 때 수출이 6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600억 달러. 거의 5배로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1979년 도매 물가 상승률이 20%였습니다. 이것이 11.6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983년에서 87년 사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물가 상승률이 2.7%였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안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만%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물가가 안정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채를 많이 쓰니까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외채 망국론. 그런데 1989년부터 한국이 순채무국이 되었습니다. 빌린 돈과 빌려준 돈을 계산하니까 오히려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채권국. 받을 돈이 더 많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죠. 전화대수 1988년 문을 날 때 1000만 대가 됐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 100만 대, 20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걸 여러 개 꼽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를 꼽으려면은 이 IT 산업의 인프라를 깐 사람입니다. 1980년대 바로 정보화의 기반이 때는 여러 가지 연구와 시설을 깔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1980년대의 미래를 내다본 투자가 있었습니다. 소득 격차도 전두환 시절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요. 한때 75%였습니다. 75%. 그것은 이 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다라는 애국심이 아주 깊어졌다는 뜻이죠. 중산층은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75%였는데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50%로 줄었습니다. 전두환 시절 1980년대를 회고하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커가고 희망이 있고 민주화 운동으로 시끄러웠지만은 분위기가 밝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북방 외교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준비는 다 전두환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88년에 그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개막식에 스스로 가지를 않았어요.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예약해놓고 그 개막식에 오지 못하도록 한 우리 국민. 너무 좀 모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집권할 때는 독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물러날 때는 민주화된 지도자로 물러난 사람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느 시점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1980년 광주 사태 때의 전두환 그것만 가지고 이분의 8년의 치적을 다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잡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를 하는 것은 바로 국가를 예우하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